저는 9시 뉴스데스크가 아니라 9시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얘기하고 약간 다른데 근데 뭐 공통 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철수 이 보도 혹시 보셨거나 뭐 나갔다는 걸 아신 분 계세요? 굉장히 적네요. 어때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이 보도를 봐도 몰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쉽게 말하면 엉터리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나간 다음에 아무 언론사도 왜 이번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료를 조선일보에서 맨 처음에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언론사도 따라서 쓴 언론사들이 없었잖아요. MBC 쓰지 않나요? MBC KBS도 나왔죠. 네, 나중에 이게 따라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라고 나중에 보도한 거고 처음에 바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확인도 안 되고 근거도 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안철수 표절로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봤을 때 너무 근거가 빈약하고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근데 못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걸쳐서 표절을 했다고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라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니 3페이지에 걸쳐서 베꼈다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너무 2개를 갖다 놓고 베꼈다는 게 문장을 보면요. 문장으로 따지면 10문장입니다. 10줄이고요. 근데 문장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철수 후보 논문이 뭐 2문장이었나? 아니 이 서모 박사의 논문이 3문장이었나? 2문장, 3문장 중에 하나가 문장 수가 달라요. 근데 줄수로는 10줄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게 10줄이라면 이게 3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논문이? 아무리 허접한 논문이라도. 그 10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첫 줄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서 시작을 해요. 1페이지. 그렇죠? 그리고 넘겨봤어요. 2페이지를. 2페이지 넘겨봤더니 여기 다른 표가 나옵니다. 한 페이지 전체가. 3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역시 표입니다. 전체가. 근데 성호 박사 논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4페이지째를 갔더니 여기서 시작했던 첫 문장. 그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10줄이에요. 그게 2문장이나 3문장이가 됩니다. 내용도 똑같은 거면 복사 수준으로 냈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결론이라고 하는 게. 이 마치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마지막 E는 MC의 제곱하고 나오듯이 어떤 도식을 이끌어내는 그거거든요. 네, 그게 한 10줄에 걸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3페이지에 걸쳐서 베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정답하고 SBS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MBC가 KBS하고 비교해볼 때는 59회거든요. 그나마 KBS에서 안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를 뭐 조금이라도 걸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나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SBS를 보면은 MBC, KBS보다는 조금 나은데 제가 볼 때는 59, 100호 수준입니다. 특히 정치 관련된 뉴스와 비교해서 보면요. 올해 여러 가지 된 것도 제가 최근에 모니터한 게 있는데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말씀 한 말씀씩 듣기에 시간이 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심한지 사실 작년에 근데 엄청난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적어도 언론이, 방송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새 MBC 가면요. 네. 옛날에는 가면 1층에 노조 사무실이 있어서 노조 사무실 들렸다가 3층, 4층 가면 교양, 시상교양 PD 수첩 만드는 PD. 커피 먹고 놀다가 위로 올라가면 아나운서 분이 있잖아요. 여자는 봐줘야죠. 보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많았는데 요즘은요. 조선일보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러죠? 네? 간첩. 그래서 아는 사람들 옛날에는 MBC에 제일 좋은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기사 썼다 그래서 챙겨보기도 했었는데
아는 기자가 리포트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선배도 모르는 사람 많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저기 김재철이 그 시용 기자, 좋은 기자들이랑 그 괜찮은 기자들은 다 다른 데로 뭐 시용 기자를 많이 뽑아놓고 그 사람들 발령되고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 아부하는 말했던 현원석, 아까 박성준, 김장경, 무도국장 라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해서 정말 진짜 역량 있는 사람들 다 바깥에 나가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다가는 치가 떨려요. 요즘에 뭐 저도 MBC 기자분들 가끔 만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C 공무원이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보 비판이 어렵다. 그리고 또 촛불집에서 만난 분들 보고 보도 나가야 그러면 한숨부터 쉬시죠. 그분들은 일단 찍어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론도 상당히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토크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기자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주제들이 좀 있으니까 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화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돼요. 상영이 되자마자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거 계속하면 태양의제 가처분을 걸겠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이라는 특수기관이 민간 영화를 이렇게 사정본다라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되게 불편한 거구나. 되게 불편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영화 상영을 저희가 준비할 때 실제로 상영 자식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박별 원장님이랑 상영 결과 우리가 당연히 이겼고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극장에 올라가요. 극장에 올라가는데 첫날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저희가 메가박스 포함해서 한 30개관 정도에서 전국 올라가는데 비교를 위해서 그날 똑같은 날 개봉했던 이제 왕가희 감독의 일대 동사가 120개관, 우리 한 4배 정도 되는 상영관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정도로 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제가 무대 인사를 위해서 이제 극장에 갔는데 우리 스태프이 그분이 반응이 좋다고 상영 횟수를 늘린다고 하더라. 그래 좋은 일이야.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 9시에 그러니까 상영 개방하자마자 만 이틀 만이죠. 만 이틀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메가박스를 위해서 다 내린다더라.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회의하면서 이유가 뭐래? 민간 그러니까 일반 관객의 안전이 위협돼서 그래서 내린다더라. 우리는 즉각 생각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관객의 안전을 위협하면 테러리스트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인데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딘가 되게 위쪽에서 압력이 온 것 같다.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고 있죠. 영화인들이 모여서 흥명하고 다 했지만 여전히 힘이 모자라서 못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메가박스에서 다 내리고 나서 전국에 상영관이 딱 4곳이잖아요. 4곳 갖고 한 2, 3일 더 하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영화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극장들을 계속 와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좀 되게 감동받았던 게 그 메가박스가 내리고 이틀 만에 그 여기 광화문에 있는 미니스페이스라는 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이제 관계자에 하는데 한 관객이 손을 들고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보고 나 제주도 내려간다. 질문이 뭐였냐면 제주도 언제 다녀오냐. 사실은 메가박스에서 하자고 그랬을 때도 제주도 메가박스는 문을 안 열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그 각각 지점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문을 많이 안 열어줬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위험한 영화는 아닌데 기본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알아서 기는 이게 정말 많이 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전국 한 10개간 정도에서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IPTV도 내려가는 지금까지 상황은 뭐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시기가 혹시 언제쯤이었죠? 그 예술기획사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영관에서 못하겠다라고 많이 틀만이죠. 아니 그게 9월 그게 김희준 비서실장 다음인가요? 근데 돈을 벌었어요. 다행히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라서 흔들리지 않았기 그럼 때문에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 저렇게 그냥 메가박스에서 내려버리면 그건 소송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사실 소비순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보면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 일단은 메가박스 측의 태도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이제 보수 단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보수 단체에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중단한다. 그랬더니 이제 보수 단체들이 메가박스 고소를 발행했어요. 누구냐 밝혀라.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많이 달라졌죠. 예, 메가박스 측에서 그게 아니고 전화만 들어왔고 녹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아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을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소송 주체 자체가 지금 백 감독님이나 제작진 측하고 메가박스 사이에서 계약 관계 문제인데 그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메가박스 측이 만약에 손을 끼친 계약 위반이 없다면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사실 계약서를 안 써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사실 메가박스가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준비해서 상영하려던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감독님도 돈 좀 벌어야 될까요? 벌 때쯤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메가박스에 이게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뭐 변호사님 너무 잘하시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시는 아니 지네들은 방해해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너무 방해돼요. 그게 말이죠. 사실 메가박스가 우리 백 감독님의 생계를 그리고 거기에 죽어서 더불어 살고 고생하고 있는 변호사의 신경까지 방해하고 있는 그런 아니, 제가 왜 그 김희준 비서실장 그 취임 전이냐 후냐 2년 전이냐 후냐 물어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비서 스타일이고 뭐 김실장 스타일 이런 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뭐 최동호 전 총장도 그렇죠, 진영 장관도 그렇죠, 이 건도 그렇죠. 지금 뭐 방송사나 이런 쪽도 전부 다 조용합니다. 내부로가 드러나는 게 별로 표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서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비서는 뭐 말이 없다, 입이 없다. 네? 아주 그냥 조용히 뒤에서 소리 안 나게 정리하는데 그런 역시 전환한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쪽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거 권력을 잡아야지. 표현의 자유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사실 저기 촛불 집회 때 저쪽에 램프를 들고 나오는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다 거의 모든 문장이 허위 사실이 그리고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인데 왜 안 잡아가냐 다 그런 식인데 그쪽은 뭐 조광재, 김진 뭐 그런 사람들은 TV 나와서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우리는 골목 가서 한마디만 실수하면 잡아다가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 예, 사실은 500만 원 나쁜 놈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렇게 보니까 마치 꼬우면 정권 잡아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권 잡으면 또 지모지장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그래서 한번 제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박 무죄, 반박 유죄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흔히 이제 제한적 사무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전에는 절대 규제하지 못하고 만약에 표현을 한 행위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든지 또는 명예권을 침해했다든지 해서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표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서로에게 다 적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양쪽 다. 문제는 이게 민사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특히 검찰이라는 이 형사 사법 기관이 자의적으로 편파를 행동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험악적인 애들이 모욕적인 애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그래요. 그게 참 그래서 이제 최동 총장 사건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름대로 그동안 지금 주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 가던 유일한 주재 총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수를 써서든지 몰아내야 되겠다는 말을 들리더니 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보면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50대 아주머니는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트위터 글 3번 올렸다가 구속됐죠. 근데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그 오촌의 자살 살인 사건에 박지만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기사를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이렇게 됐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수하게 난무하는 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까지 해온 빨갱이다, 종북이다 또는 뭐 간첩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기소하려면 또는 뭐 고소를 제기하려면 저도 별로 명예롭지 못하고 힘들고, 그러면 대통령을 챙겨주듯이 검찰이 저도 챙겨줬으면 알아서 형사적으로 가서 좀 더 작업을 해줘서 좋지 않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민사적인 영역만으로 차라리 그 지금 아마 민변에서 그런 주장이 있을 텐데 명예에 관한 죄,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없애고 민사적인 죄지만 놔두자. 서로 간에 자기가 권리를 구제받을 사람만 자기의 소송을 하도록 하자.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독일에서도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사소입니다, 사소.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걸 공소라고 그러잖아요. 사소예요. 개인이 이제 300만 원 상대로 형사상에 소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 싸워요. 근데 지금은 검찰을 끌어들여가지고 처벌하게 함으로써 이상한 그 검찰의 자격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명예훼손을 무소불위의 칼처럼 쓰는 게 이제 문제죠. 아니 저는 기사 쓰면 맨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죠. 변호사 비싼 사람한테서 그렇게 하면 유능한 변호사하고 검사가 한 편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 몰아넣고 저고 모든 걸 증명하래.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해놓고 한두 글자 집어넣거나 한두 문장 잘못되지 않습니까? 돈 물어내라는 거예요. 형사에서는 겨우겨우 이겨요. 몇 년 동안 끌고 잡혀가고 그러다가 이기는데 민사에서는 10억 걸어놓고 야 1000만 원은 물어줘. 1000만 원 나는 1000만 원 없잖아요. 굉장히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공권력이 왜 공권력이 악의 편에 서는 내가 선민하는 건 아니에요. 공권력,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국민을 법에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력기관들은 항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님처럼 선하진 않지만 선한 피해자 이런 분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백 감독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수입됐을 때는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단체분들이 이 영화 상영되면 가만 안 있겠다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를 들면 천안 프로젝트가 내려갔을 때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말을 못하게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중들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언론이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여론화되고 제가 되게 이제 안타까웠던 것 중에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인디스페이스 광화문에 있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 40대, 50대 이쯤 되는 이제 한 여러분 손을 들더니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한테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 보통 영화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영화만큼은 친구들한테 얘기 못 하겠더라. 나를 오해할까. 그래서 몰래 혼자 왔다. 근데
극장 입구를 들어서는데 지금 누군가 나 체증할까 그래서 또 겁먹었다. 근데 이제 관객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듣고 안심하고 손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분석에 있는 극장에서 찾아서 겨우 왔는데 마침 뭐 감독도 오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여기까지 힘들었다. 근데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 자리가 없는 수준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영화 제가 찍을 때 일반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한 대학교를 제가 가요. 대학에 가서 한 여학생한테 산업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무 쓸 일이 없다고 카메라 끄고 옮기는데 그 여학생만 따라와요. 따라오더니 저기 그거 좀 찍은 걸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왜요?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 좀 배우는데 부담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기보면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와버리거든요. 그게 표현해달라고 우리처럼 사실 그거 표현해도 되는데 그거 천안 사건이 뭐 심지어 북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보호법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관절 수준을 이미 그렇게 저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니까 북한에 관계된 얘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다들 속이 쫄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 영화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근데 영화를 잘 찍은 것 같아요. 잘 찍었네. 나도 죄송해요. 예, 아니 그럼 그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거나 북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만 가지면 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 단전운동 하고 그러면 유치원으로 가고요. 교도소 교화 운동하면 교도소 가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또 잘 먹고 그래서 먹혀서 그냥 그대로 가요. 다 갔다 왔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다빈치 코드라는 천안 프로젝트의 차이는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더라도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것도 해피투게더는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감히 그런 영화를 만들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이미 문화 사례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편의점을 얘기할 때 흔히들 뭐 이 기자님, 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주 기자가 이상하다. 얼마나 있을 때 이기자. pi자 그런 거보다 나아요. 우리가 주변에 언론이나 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자들도 그 훈련받아 교육받으면서 늘 그거거든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이게 핵심인데 그 비판이라는 건 누구냐 주로 가진 자, 권력에 대한 비판이 학문이나 언론의 사회라고 하는데 요즘은 반대가 돼 있어요. 요즘은 학자들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로 꼭 무속 두려워서라기보다도 그 연구비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자들이 주로 권력을 가진 자다 보니까 어떤 학회든 학자든 권력이나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은 추측거리고 멈칫거리고 그런 글 논문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용기어천가라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권력이나 가진 자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건 아무 권력이 없이 하거든요. 바로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경찰 내부에도 대단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그저께 그 경정 한 분이 경찰 감찰 안행 감찰이 갑자기 나와서 동경경찰서라는 곳에 형사들이 점심시간에 나타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이제 문책성 징계성 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경찰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또 징계성, 문책성 발령이 됩니다.라고 좌천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총경 또는 그 원조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 SNS 계정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 새누리당에 대한 칭송, 그리고 그들을 주로 칭송하는 일베라든지 그쪽 극우
거죠. 이 고객들,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좀 계속 리트윗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권력자, 가진 자, 강한 정당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풍부해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해 선생님,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리죠. 오늘 500만 원 제가 벌금 내는 목이 내는 선생님 같은 목이 내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벌금 뛰네. 좀더 돈을 받아. 그때 이렇게 탄광에 옛날에 탄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대화를 걸어왔죠. 걸어와서 뭐 경부고속도로를 땄다는데 그렇진 않았는데 탄광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다가 외국가가 올려가지고 연설을 하고 담배를 500값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니까 다 감동에 붙잡고 다 울고 나서 울었다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우는 광경을 본 독일 대통령이 너무 감동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 박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의 이런 미래를 보고 너무 미래가 찬찬한 내가 돈을 주겠소.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천석의 연설 뒤쪽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이런 기반으로 세워졌는데 그때 노무현 몇 살, 그때부터 몇 살, 그때 대한민국이 이게 한국을 바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그 탄광에 독일 대통령이 안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누구를 찍어준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돈을 줘서 경부고속도로를 깎은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천석 그 사람이 호텔에서 회를 먹고 있는데 찾아갔어. 이거 먹고 있다고. 근데 자기 스폰서랑 먹고 있었어. 유진네 누구랑 회장 이렇게 먹고 있다고. 내가 들어갔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당신 그런 적 없었어? 그랬더니 없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써봤어요. 근데 한 기사는 독일의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한다고 눈물전들이 관계가 없었어. 기자들은 다른 데서 놀고 싶었다가 그냥 써준 거예요. 근데 박정희를 그렇게 미화하고 왜곡해서 막 찬양한 기사는 그런 사람 나도.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끌어가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대통령을 그때 못 만났어요. 탄광에서. 그랬는데 탄광에서 못 만났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하다 나중에 독일에서 못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가 실수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구속영장 쳤고 그걸 가지고 500만 원 뭐냐. 자,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 실수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그래 오늘 줄게. 근데 조선일보는 괜찮아요. 보세요. 역사가 왜곡되고 미화되면 그렇게 그런 학자, 그런 언론인의 그 얘기 받고 약간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소송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미화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일단 항상 우리 변호사가 너무 걱정하는데 그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처음 하고 싶은 게 저는 얼마 전에 왜 이석기 사태가 있었을 때 부산의 어떤 열혈 보수 단체 할배들이 권총을 들고 찾아간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통진당인 줄 알고 들어갔다. 거의 민주당이었는데 통진당인 줄 알고 들어갔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통진당은 빨갱이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요. 그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거기 통진당인 줄 알았어.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얘기인 건데 빨갱이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되죠. 그거 큰일 나는 건데 그런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두 할아버지께서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조치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총기를 들고 사람을 겨냥해서 살상의 의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기 씨는 말로써 대포를 알려드니 구속되고 있는 나이가 내려는 뭐 역시 펜 is my tail and sword라는 펜이 혀가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잠깐 뭐 하면 이해하자는데 죄송하지만 얘기 나온 김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분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박정근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법원 마이크랑 똑같은 경우. 박정근님 트윗을 도대체 어떤 걸 날렸길래, 얼마나 위험한 트윗을 날렸길래 그분들은 총을 가지고 변호했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데 그분은 구속이 됩니다. 그 위험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험. 제가 좀 그 뭐냐 사실 그냥 제가 이석기 의원 상대가 되는데요. 지금 같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트위터에 보면은 그 2010년도에 제가 트위터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트위터에 2010년도쯤에 이제 유민족끼리라고 이제 트윗 계정이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서 리트윗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얘는 북한 그 윈도우즈 95 아니고 도스 돌릴 것 같은 나라에서 트위터도 안 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이제 리트윗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그 전까지는 북한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애기 사진 찍는 좀 맞으시죠? 아 옛날에 옛날에 지금 별의별 사진 찍습니다. 그래요? 예. 애들도 애들이 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요? 저 되게 좋아해요. 제가 태아같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거라 지금. 위험한데요. 그래서 제 별명 진짜 태아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와 이거 신난다 이거 얘네들도 뭐 트위터를 하는 거죠. 저도 리트윗을 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또 얘네가 유튜브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북한 TV 보는 거 같이 제가 유튜브도 보고 막 이제 야 얘네들도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봐라 이래가지고 좀 신기하거든요. 일단 북한이라는 게 물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보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김정일이나 앞서 그런 걸 보고 자랐던 세대라서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 나이가 그 정도인데 자세도 똑바로 법원에 온 것 같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또 제 주위 친구들이 또 이제 뭐 희망버스나 뭐 이런 데도 다니는 친구들이 뭐 이제 철강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악도 하는 친구들이 좀 대다수다 보니까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2011년에 이제 영장이 하나 집에 가게 날라오면서 이제 지방금을 뒤적거리더라고요. 방송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서 집에 좀 왔습니다. 압수수색만 예,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다 털어놨는데 털어놓은 물건들이 별게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주셨던 이제 조 교수님 베스트셀러도 가져가고 예, 부은 소설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잠깐 좀 북한에 저 사진을 찍으러 가신 적이 있어요. 이 어묵 때문에. 보면은 CD에 보면 북1 출력본, 북2 출력본 그거를 가져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죽었네. 근데 들어가서 그 절 사진 찍은 거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회자 옆에가 있어요. 제가 그 사회자 보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사회자 들어갔다고 제가 그리고 또 그냥 뭐 무슨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역사 37장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는데 얘는 그런 역사 바로 잡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리고 야동화면은 컴퓨터를 하드를 구사하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나서 야씨 이거 뭐 그 유튜브에
네트워크에 다 있고 트위터도 막 메시지로 있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감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범죄자가 된다면 움츠러들겠죠.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싸워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후대 예술가들이 과감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이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표현의 자유라고 보면 네. 이 하나가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도 개선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뭐 우리가 좀 어떤 인식과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또 뭐 좀 더 넓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 이용만 좀 글쎄, 저는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참 하기 힘들다. 그 부분에 포인트가 참 많이 맞춰졌는데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세대 구성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살아온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비동시대에 동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6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그 당시 아마 뭐 10대나 20대 겪으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찬가지로 최근 90년대, 2000년대 세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들이 살아온 시기에서 겪은 경험했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되었던 그런 의식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잔존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반공의식이라든지 반복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국가에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한 20년, 30년 계속 주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한다면 그게 점점 민주화 이후에 시대가 바뀌고 남북관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과거에 일방적인 반공이나 반복 그런 의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현실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합리와 비합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사상 유배가 없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념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역시 가장 현실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추는 게 가장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판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제하자. 비판적인 자세와 태도는 당연히 견제해야 되지만 현실을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객관화시키는 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국 같은 얘기가 이제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이해 작가님 처음 뵀어요. 그리고 한 10분간 얘기하시는데 저 사실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현대 예술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단편 영화 편을 보는 중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충만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헌법 안에 있는 말이고 요즘 많이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말. 사실 이런 기본 단어들은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헌법이 왜 법정에서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더하기 빼기 보다니 잘 안 하잖아요. 기본은 사실 거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이 당연한 예술 행위들을 우리 참 많이 답답하고 이 답답함을 똑같이 답답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그대로 느껴라. 제가 정리하지 않는 게 낫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하 작가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길거리에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들 너무 잘 나와요. 돈 많이 벌어요. 정부에서 그런 거 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나가다가 돈을 얻습니다. 1달러씩, 1달러씩.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개떼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배우기 그런 문화.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다고 장충강공원 가다가 돈 드리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는 이런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선진, 민주주의 의식, 진보적인 의식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다들 말씀을 대변부가 주시라서 제가 말을 잘 껴들지 못했어요. 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제가 그냥 영세 자영업자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이런저런 사진도 찍고 작업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광법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굴레가 씌어가지고 무슨 시위현장 같은 데서 사진도 원래 찍고 막 그랬는데 변호사분들이 당분간 좀 하지 말라고 칭찬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는 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한 두 가지 두 갈래로 나눠주는 예술 얘기랑 제 그냥 표현의 자유 얘기로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입건이 돼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는 동안 사실 별의별 일들을 다 했어요, 제가. 한 번은 무슨 명동이랑 이제 저기 신촌이랑 저기 코엑스 있는 데다가 산타하우스도 싫어하는 국가공법 폐지하라고 제가 현수막을 한 4m짜리를 뽑아가지고 걸어 돌고 막 그랬고, 물론 그거는 지금 압수당해서 다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받았던 서류들 가지고 다 이제 그거를 아카이빙을 해서 그거를 몇 미터짜리 인화지로 인화를 해가지고 막 몇 곳에 학교 미술학교나 뭐 이런 데다 다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친구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 몇 명 빼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풀려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구속이 됐거든요. 사실 얘 띠가 뿌리고 뭐 현수막 뿌리고 다 했어, 얘네 다 했어, 얘 나쁜 새끼야 이래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결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거를 할 만한 용기가 안 생겼죠. 풀려났을 때. 트위터도 한 달 정도 못했어요. 트위터 때문에 걸렸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사건이랑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아트선대센터 저기 삼청동에 있는 데서 전시를 하나 하게 됐어요. 북조선 펑크로컬 이성훈이라고.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앵콜 공연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거기 전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보면은 김정일 김일성 사진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북한 노래도 들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서울에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지원 받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감옥도 만들고 무슨 북조선 거기 나오는 책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북한 분이었어요. 제가 앵콜 공연을 그냥 공연같이 이제 그냥 밴드 공연같이 하려고 했다가 풀려난 김에 좀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4월 19일에 공연을 했어요. 별의 빛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거 저기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법원에서 나도 나오고. 왜냐면은 나라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법원 서류들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법원 서류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피고인 소환자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그 와꾸를 알잖아요. 포스터를 피고인 소환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피고인 대신에 이제 출연한 밴드 이름 넣고 제가 판사로 출연해요. 판사로 출연해서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무기징역되고 막 사람들이 최후별로 하라고 할 때 이제 공연시키는. 제가 그 가해자 입장에 대해서 사이코 드라마를 찍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재밌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동안 이제 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이런저런 글도 많이 써갖고 무슨 트위터도 계속 했고 현수막도 뿌렸고 띠랑도 뿌렸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야 이거 서울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이거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네. 근데 이것만 예측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대한 작가들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작가들. 열려있는 재료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국가방법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 때문에 재료를 볼 수 있는 눈과 코와 입을 이제 막아버리면은 물론 이제 뭐 반항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가들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사회에서 그런 위대한 작가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 사건과 좀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저 그냥 트위터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합니다. 아 끝말이야. 아 집에 가고 싶어. 아 술 마시고 싶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표현의 자유라고 보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이제 기자분들 되게 긴 글 쓰시고 진짜 사명감 가지고 쓰는 기사 쓰고 영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탄압받는 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뭐 술 취고 그냥 똥 싸고 이런 거 쓰는 건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경찰들이랑 이제 공안 당국은 제가 썼던 것들 이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누렸던 것들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기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빨개먹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았다는 것 이전에 존엄을 좀 훼손당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성형이 그 이후로 좀 급격히 각퇴됐다고 제가 여기저기 그렇게 잘했을 거예요. 지금은 멀쩡하고요. 여튼간에 표현의 자유든지 뭐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면은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지만 뭐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겪었을 때 이 말만 기억을 하고 이제 사건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남이 나를 오해할 권리는 있으나 나는 그걸 해명할 의무는 없다. 그 말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검사가 그럼 법정에서 해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막 화내더라고요. 그러면 남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당연하죠. 당신들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검사들, 판사들인데 이걸 지키기 존엄입니다. 존엄을 지키고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두려움이란 말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 게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 억누르는 자들은 왜 그러냐?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 제 아이가 5살 때였습니다. 딱 5살 때 이웃집 아이의 운명이 탐나서 슬쩍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이거 네 거니? 자기 거래요. 그럼 왜 이게 네 거니? 언제? 어디서 오나니?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이 아이가 아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그런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드러내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싫어지고. 근데 제가 이번 일련의 일들을 겪고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그들의 모습이 5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너 말하지 마. 너 있다가 다 필요 없어. 놀리고 주고 그런 거 상관없어. 하여간 넌 있다가 이것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국정원과의 어떤 오고 가는 것을 하면서도 딱 느꼈던 게 제가 트위터로 아마도 국정원 내에 원세훈과 나에 대한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더 많을지
어떤 원성은 뭐고 나는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려 있었어요. 바로 그 트윗을 올린 직후에 국정원에서 저에 대한 고소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제가 그걸 하나를 끄집어내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딱 느낀 느낌이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무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말하고 하다가 박정근 씨처럼 또 이하 작가님처럼 또 주진우 기자처럼 저렇게 될까봐 난 두렵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건데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주로 이용하는 국가가 두 부류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자고 또 하나는 조폭이에요. 조폭들이 주로 보여주는 게 뭐죠? 딱 사람을 보는 앞에서 누굴 막 때립니다. 막 때려요. 심하게 때려요. 막 피튀기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들이 그런 폭력을 쓰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상적인 폭력을 쓰다가 자기가 다 잡혀가거든요. 딱 한 번 본보기를 보여준 모습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종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조폭이 활개치는 사회를 만들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나도 때려봐라고 해야 돼요. 나도 때려. 그리고 또 뒷사람이 또 나도 때려. 나도 때려. 그렇게 되는 순간 조폭은 공포라는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독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하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만들어봐야 힘들어. 라는 동료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무대에 가르칠 거고요.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 예.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의 그 2시간 가까운 시간 진행인데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재밌었는데 계속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되게 심장이 가까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 또는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뭔가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빼앗겨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고요. 아까 백 감독님 말씀대로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는 표현의 자유가 당연하게 누려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은 많은 말씀을 좀 들었고 또 같이 공감도 하셨으니까 우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같이 느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갔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어서 숨을 끊고 네, 합니다. 네, 장시간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운영 탓에